그럼 오늘 세미나의 첫 번째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션의 주제는 인구구조의 변화와 금융의 변화이며 두 개의 주제 발표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발표로 한국금융연구원의 서정훈 선임연구원을 연단으로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금융연구원의 서정훈입니다. 네, 오늘 제가 이 시간에 말씀드릴 내용은 그 인구 변화가 금융 부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인구 구조의 변화를 우리가 최근에는 흔히 정해진 미래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인구 변화를 전망하는 데 있어서 불확실성이 좀 적다 이렇게 저희가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아주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상당히 두렵고 또 우리가 마냥 안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더 우리가 치밀하게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저희가 올 초부터 금융정책국을 중심으로 해서 인구 변화와 관련된 TF를 운영을 해왔고, 거기서 이제 금융 부분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해외 사례, 앞으로의 정책 방향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심도 깊은 논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 금융권이 참여를 해서 굉장히 다양한 의견과 그런 시각들을 보여주셨고, 오늘 뭐 발표할 내용도 일부 그런 내용들이 조금 담겨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우선 말씀드릴 순서는 다음과 같고요. 이미 부위원장님께서 말씀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인구 변화 그렇게 얘기를 하면 인구 변화를 결정짓는 결정 요인으로 흔히 우리가 연령 구조, 출산율, 그다음에 사망률, 이동, 전쟁 이런 요인들을 이제 꼽습니다. 여기서 뭐 연령 구조라고 하면 현재 어떤 인구 피라미드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 기대 여명이라고 하면 특정 시점에 어떤 특정 연령 또는 연령대의 남은 수명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실제로 금융시장이나 금융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또 금융시장과 산업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경제 성장과 같은 거시경제 변수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또 기업과 고객의 자산 부채 구조, 그다음에 그들의 금융 행동 이런 부분들에 다 영향을 미치고, 특히 이제 금융 부분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또 우리가 부동산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을 미쳐서 결국 금융 시장과 산업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이런 경로를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와 관련해서 이제 많은 이제 연구들이 있었는데, 실제로 그 인구 변화 자체는 상당히 예측성이 높은 그런 전망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사실 인구의 변화와 이들 간의 관계는 여러 가지 상당히 실증적인 분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실증 연구의 결과들을 조금 소개해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보다 앞서서 인구 변화를 극심하게 경험했던 일본의 사례를 조금 소개를 드림으로써 앞으로 우리 정책 당국이 나갈 방향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구 구조의 변화는 뭐 여러분들이 이미 언론에서 많이 접하셨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왼쪽 그림은 이제 저희가 출생률과 관련된 부분인데,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저희가 0.72로 OECD 38개국 중에서 최하위를 기록을 했고, 그 속도도 굉장히 가장 빠른 속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합계 출산율 2025년의 합계 출산율 내년이죠. 0.65까지 떨어질 것으로 통계청이 전망을 했고, 작년에 서울의 합계 출산율은 0.55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역사상 어느 국가도 경험해 보지 못한 아주 그런 성적표를 우리가 지금 받아들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그림은 우리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고령화되고 있나 하는 걸 보여주는데, 1970년과 2022년의 인구 피라미드를 보시면 기대 여명이
한 20년 가량, 그러니까 뭐 이렇게 여러 연령층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만은 뭐 영세를 기준으로 본다면 한 20년 정도 이미 증가를 했다. 그런데 출생률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고령층은 늘어나고 기대 여명은 늘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고령화가 빨리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전체 인구 중에서 65세 이상 인구의 비중이 20%가 넘으면 우리가 초고령 사회라고 하는데 내년 올해 말 내년 초가 되면 우리가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다. 그래서 우리가 초저출생 초고령 사회, 내년부터는 우리가 이런 용어가 굉장히 익숙하게 들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금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왼쪽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생산 연령 인구 또는 뭐 과거에는 생산 가능 인구라고 했는데 15세부터 64세까지의 인구를 생산 연령 인구, 그보다 아래를 우리가 그 유소년 인구, 또 65세 이상 인구를 고령 인구 이렇게 흔히 구분을 하게 되는데, 이미 생산 연령 인구는 2019년을 정점을 찍고 감소세로 들었었고 2016년부터는 고령 인구가 유소년 인구를 이제 추월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2070년이 되면 고령 인구가 생산 연령 인구를 초과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인구 피라미드가 오른쪽 그림과 같이 역삼각형 구조로 빠르게 바뀌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총 인구도 2020년을 정점으로 해서 이미 감소 추세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산 연령 인구가 2072년이 되면 전체 인구의 50%를 못 미치는 정도, 그래서 1658만 명 정도에서 총 인구의 한 절반도 못 미치는 정도 수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볼 거고, 또 하나는 우리만 고령화를 겪는 것은 아닙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래서 선진국과 신흥국이 모두 고령화를 겪고 있는데, 다만 우리의 고령화 속도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대응도 그만큼 기민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네, 금융 부분의 영향은 우선 거시경제 측면에서 보시면 당연히 고령 인구가 늘고 생산 가능 인구가 줄기 때문에 노동 공급이 감소하게 되고 노동 생산성이 둔화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소득이 줄기 때문에 저축과 투자가 위축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경제 성장률에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여러 기관에서 경제 성장률 또는 잠재 경제 성장률을 예측을 했는데, 저희 연구원에서 장민 박성옥 박사님이 2021년도에 시산한 자료에 따르면은 뭐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만은 잠재 성장률이 2030년에는 0%대, 2040년이 넘어가면 마이너스로 떨어지지 않겠냐 이렇게 봤고, 아침에 저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한국은행에서도 얼마 전에 경제 성장률 시산을 한번 해봤는데 2040년 정도가 되면 마이너스 성장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좀 특이할 만한 우리가 관점을 한번 또 생각해 보면, 청년층은 과연 고령층은 그럴 텐데 그러면 청년층은 어떨까 생각해 보면, 청년층은 앞으로 연금에 대한 지출 부담이 상당히 늘어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가격과 소득과의 격차가 점점 벌어질 것이기 때문에 소비가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과거 선행 연구에 따르면은 선진국의 경우도 고령층이 뭐 의료비 지출을 포함해서 소비를 가급적 유지하려고 노력을 할 것이기 때문에 실물 자산을 유동화하거나 매각하거나 뭐 이러한 경향을 많이 보이더라. 그러한 연구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별 금융 시장으로 좀 들어가서 주식 시장을 한번 살펴보시면, 뭐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해봐도 안전자산, 개인의 안전자산 선호가 아무래도 증대될 것이기 때문에 개인의 입장에서는 고령화가 진전되면 진전될수록 주식 시장에서 빠져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물론 이제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기 전에는 주식 시장을 통해서 아무래도 조금 노후 자산을 증식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분명히 있을 텐데, 고령화가 더 진전될 경우에는 아무래도 안전자산 쪽으로 많이 시프트가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김세환, 김경록의 연구에 따르면은
2040년 이후가 되면 고령 인구가 급증하면서 위험자산 회피 성향이 강화돼서 주식시장에서 자금이 많이 빠져나올 것이다. 그래서 시총이 급격히 축소할 것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최근에 그 금융학회에서 발표한 논문의 결과가 되겠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이제 기업의 생산성입니다. 과연 이 생산성을 잘 유지하거나 재고를 할 경우에는 주식의 보는 가치가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식시장이 자금 유출이 좀 축소되는 그런 쪽으로 영향을 이제 미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에서 만약에 부정적 영향이 크다면 이제 기업의 자금 조달 기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영향을 크게 받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일본의 사례를 한번 살펴보면 일본은 고령화가 진전됨에 따라서 총자산 대비 금융자산의 비중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이 금융자산의 상당 부분은 현금 예금과 같은 안전자산 쪽으로 이제 많이 쏠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가 지수가 상승한 거는 뭐 생산성 향상이라든지 그다음에 정부와 통화 당국의 주식시장 개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일부 연구가 에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채권 시장은 뭐 기본적으로 주식 시장과 반대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안전자산 쪽에 대한 선호가 있을 것이고,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고령 인구에 대한 재정 지원, 재정 확대가 늘어나면서 국채 공급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안전자산 선호로 인해서 국채에 대한 수요도 증가할 것이고, 그래서 이 두 가지의 힘이 이제 어느 방향으로 더 많이 작용할 것이냐에 따라서 이제 금리에 영향을 미치게 될 텐데. 이제 그 하는 큰 그림이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플레이션과 관련해서도 저성장 저금리 뭐 이런 저성장에 대한 기대가 이제 커지면 아무래도 물가에 대한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고, 반면에 이제 저축률이 낮은 고령층 비중이 증가하고 노동 공급 부족에 따라서 임금이 상승하게 되면 물가에는 상방 압력이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어떤 힘이 작용을 하게 되고 그 인플레에 영향을 미치고 그 인플레가 다시 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이러한 어떤 연관성, 상관성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또 특이하게 한번 생각해 볼 문제는 국채 발행이 이제 계속 늘어날 경우에 시장에서 이제 회사채 수요가 이제 감소해서 화폐에 대한 투자가 감소를 해서 좀 구축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에는 이제 기업의 자금 조달이 좀 어려워질 수 있지 않겠냐. 이제 이렇게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일본은 뭐 좀 전에 말씀드린 것과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났는데, 일본은 공급 측면에서는 이제 세수, 의료, 연금 관련된 재정 적자가 이제 심화되고 국채 발행이 이제 증가를 했고요. 그다음에 수요 측면에서는 공적 연금 가입층은 줄어들고 수급 연령층은 이제 늘어나면서 그만큼 이제 국채 투자의 운용 규모가 줄어드는 그런 이제 요인으로 작용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지난 10년간 일본 중앙은행의 대규모 국채 매입을 비롯한 통화 완화 정책으로 인해서 저금리는 유지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이제 우리나라에도 뭐 비슷한 요인으로 작용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다만 이제 우리는 고령화의 속도가 상당히 빠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책 어떤 믹스가 또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충격의 정도나 경로는 다를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시장은 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부동산 가격은 결국은 이제 수요 공급에 의해서 영향을 미친다 결정이 된다라고 이제 생각이 상정을 하면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제 가구 수의 변동이 부동산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지 않겠냐 이제 이렇게 보고 있는데, 가구 수를 추정한 이제 통계청의 저게 자료를 참고를 해보면 당분간은 1인 2인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가구 수는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주로 이제 청년층의 독립 가구나 독거노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가구 수는 증가하고 대신에 이제 증가율은 이제 둔화되는 형태로 이렇게 가다가 일정 시점이 되면
한 2039년 정도 되면 정점을 이룬 후에 가구 수가 감소할 것이다. 그러면 이제 이런 주택에 대한 수요가 감소를 하게 되면 뭐 당연히 부동산 주택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청년층의 어떤 주택 매입 여력의 약화, 그다음에 높은 이직률 이런 걸로 인해서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는 높다 이렇게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그 생산 전력 인구의 감소, 또 재택 중심의 주거 환경이 확산되면서 지역별 유형별로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극화는 나타날 가능성이 높겠다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일본은 왼쪽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990년대 초에 부동산 버블이 터지면서 주택 가격이 이제 쭉 하락하다가 한 2010년 무렵부터는 이렇게 조금씩 서서히 상승하는 이런 모습을 이제 보이고 있는데요. 과거 연구에 따르면 주택 가격이 노인의 부양비, 뭐 고령화라고 볼 수 있죠. 이제 고령화와 상당한 상관성이 있다 이런 그 연구가 있었고요. 물론 이제 이 연구가 2011년의 연구였기 때문에 뭐 그때까지는 이제 주택 가격이 쭉 하락하는 추세여서 아마 좀 그런 영향도 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또 하나는 이제 도시로의 인구 집중 현상이 심화됐고요. 그래서 이제 지방이 주택 공실률이 급상승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1인 가구 비중이 상당히 높았다.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가 이 어떤 추의 그런 경로를 우리가 따라가고 있는 거 아닌가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개별 산업으로 넘어가서 이제 은행 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조달에서 상당히 많은 영향을 받을 거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고령층 비중이 늘어나면 아무래도 저축 여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뉴머니가 은행권에 이제 금융권에 유입되는 데는 한계가 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위험 자산에 투자했던 돈이 은행권으로 이렇게 안전자산 쪽으로 넘어오는 올드머니는 아무래도 있을 수 있으나 안정적인 캐시플로우가 계속해서 은행권에 유입되겠느냐 하는 것에 대한 이제 의문을 제기하는 그런 연구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의 조달 구조가 상당히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높다 이제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반면에 이제 자녀 부양에 대한 부담이 낮아진 중년층의 저축이 증가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뭐 노령 인구의 경제 활동 참가가 늘어난다면 또는 뭐 예비적 동기에 의한 저축이 동기가 있다면 저축이 늘어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사실 있기는 합니다만 전반적으로 이런 조달 구조는 상당히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금리 기조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은행의 순이자 마진이 줄어들고 그만큼 또 이자 이익 비중도 축소될 것이다. 그래서 뭐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뭐 해외 진출이라든지 신사업 개척이라든지 이런 노력들이 더 있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본의 케이스를 이제 IMF에서 연구한 논문이 있는데 그 자료에 따르면은 이러한 어떤 메커니즘 때문에 은행의 예대 금리 차가 축소가 됐고, 그 다음에 신용 수요, 그러니까 경제 활력을 잃으면서 그만큼 대출할 수 있는 데가 이제 적어진다는 거죠. 신용 수요 감소를 함으로써 은행의 수익성이 저하됐다 하는 그런 연구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이제 은행은 아무래도 리스크 테이킹을 통해서 그 수익성을 회복하려고 하는 동기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 그 은행의 재무 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는 이런 위험성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환경하에서 아무래도 이제 그 개인 고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후 자금 마련을 위한 종합자산 관리 수요 이런 것들이 많이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실제로 일본 같은 경우에 이제 신탁이 아주 급증했고요,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지방 인구 감소로 인해서 은행의 지점 축소가 가속화됐고 됐습니다. 그 일본의 인구학적 변화가 금융 부분에 미친 영향을 이제 연구한 자료에 따르면 크게 네 가지의 특징을 이제 제시를 했는데, 이제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조달이 위축되면서 은행의 자금 중개 기능이 상당히 위축됐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안전자산 선호가 심화됐다는 거, 그다음에 고령층이 실물 자산을
처분하거나 유동화를 시켜서 금융자산 쪽으로 많이 쉬프트 시켰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장수 리스크가 심화됐다는 거, 이런 것들을 큰 특징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보험 산업은 역시 그 보험 상품을 가입하는 핵심 연령층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만큼 보험 상품에 대한 수요가 감소, 신계약 대상 모수 자체가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 이 부분은 이제 손보도 마찬가지죠. 이제 자동차 보험 보유 대수가 감소하고 그만큼 자동차 보험에 대한 가입 모수 자체가 이제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연금 상품에 대한 수익성이 악화될 것이다. 뭐 이제 수명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그 대면 채널이 위축되고 이제 비대면 채널 쪽으로 이제 많이 쉬프트가 되는 이런 현상들도 보험 산업에서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실제로 일본은 전통적인 보험은 이제 많이 위축이 됐습니다만은 그 개호 보험과 같은 어떤 고령화에 따라 새로운 어떤 적응하는 그런 형태의 보험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었고요. 또 이제 보험사들이 기존의 이제 요양 사업을 확장을 하거나 자회사를 통해서 연관된 사업들에 계속 진출을 함으로써 수익성을 보존해 온 그런 모습들을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제 마지막으로 금융당국의 관점에서 앞으로 해야 될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크게 이제 두 가지의 접근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제 물론 우리가 완화적 접근이라고 하면 그 현상을 어떻게 하면 조금 좀 축소시키는, 완화시키는 그런 형태의 이제 접근인데, 우선 뭐 금융 산업이 저출생 문제 완화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하는 관점, 그 다음에 이제 마찬가지로 금융 산업이 고령층의 어려움 해소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하는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완화적 관점이 되겠고, 뭐 적응적 관점이라고 하면 이러한 트렌드를 하나의 전제 조건으로 받아들이고 현실로 받아들이고 이 과정에서 금융 산업이 어떻게 경쟁력과 생산성을 유지하거나 제고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그다음에 이 과정에서 혹시 발생할지 모르는 금융 시스템의 불안정성을 어떻게 하면 해소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좀 적응적 관점이 아니라, 물론 이제 이 두 가지는 뭐 상당히 좀 선을 긋기가 애매한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부분이고, 아까 제가 뭐 여기서 놓쳤습니다만은 아까 발표에서는 그 혁신적 관점을 또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이런 것들 어떻게 기회 요인으로 또 활용할 수 있을까 하는 관점이 또 하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좀 전에 그 말씀드린 이 적응적 접근은 사실 금융 정책의 대부분이 이 영역을 다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금융 정책을 설계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인구적 요인들을 이제 감안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완화적 관점만 몇 가지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우선 기본적으로는 생애 사이클, 생애 주기별로 경제 주체, 금융 소비자들이 필요로 하는 금융 수요를 어떻게 하면 잘 충족시켜 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조금 나눠보자면 교육, 결혼, 출산, 양육, 노후 대비 이러한 생애의 중요한 이벤트에 대해서 금융이 그에 적합한 상품과 서비스를 제대로 공급할 수 있는 것이 아마 가장 기본이 아닌가. 그래서 이거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가 세제 지원을 하고 제도적으로 지원을 하고 또 금융권이 여기에 대한 노력을 하고 하는 것이 이제 제일 중요하다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이러한 중요한 이벤트로 넘어가는 그 연계 사다리가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탄탄하게 구축을 해야 되겠다 이제 하는 것이 이게 공통적으로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부분이고, 저출생 완화 측면을 조금 더 들어가 보면 결국은 이제 저출생이 이제 원인을 이제 분석을 해봐야 될 텐데, 사실 근데 뭐 그거는 사실 저희들이 해야 될 영역이라기보다는 이제 인구학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하셔야 될 부분일 텐데, 뭐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상식적인 생각으로 해보면은 결혼, 출산, 양육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부담이 이제 크게 작용을 했을 거라는 전제하에 그러한 어떤 경제적인 비용을 최대한 줄여줄 수 있는 쪽으로 금융이 노력을 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자산 형성 지원이나 주거 비용 절감에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출산 가구에 대해서는 조금 혜택을 더 준다든지 세제 혜택을 준다든지 한도 산정 시에 유리한 조건을 제공한다든지 뭐 이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무래도
조금 더 편리하게 금융과 더불어서 비금융 서비스까지 같이 연계시켜 줄 수 있다면 좀 더 부담을 덜어주지 않겠냐.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고요. 또 금융권이 그 자체가 벌써 직장이기 때문에 금융권이 스스로 나서서 일과 가정이 양립될 수 있는 근무 환경, 근로 환경, 기업 문화를 좀 조성을 해야 될 것이고, 또 양질의 일자리를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우선 중요하겠다 하는 겁니다. 고령층 어려움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고령층 어려움 해소 측면을 생각해 보면 결국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한 세 가지인데, 첫째는 안정적인 노후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금융이 도와주자. 두 번째는 금융 이외에 의료, 요양, 상속 등 고령층의 니즈를 금융과 엮어줄 수만 있다면 더 좋지 않겠냐 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이제 고령층이 늘어나면 이 어려운 금융 서비스를 받는데 좀 더 편리하게 해줘야 되지 않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는 현재 우리가 소득 대체율이 낮기 때문에 개인연금 자산을 보다 적극적으로 축적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자. 그 다음에 부동산 유동화를 통해서 노후 자금을 쓸 수 있도록 더 편리하게 만들어주자. 그 다음에 고령층에 일본이 하듯이 고령층을 위한 보험 상품들을 더 확대해 나가자. 그 다음에 고령층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들에 대해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좀 권고를 하는 관점인데, 이제는 이걸 좀 뛰어넘어서 이런 노력들을, 사실 이게 비용이 들고 수익에는 도움이 안 되는 측면이 사실 분명히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뭔가 정책적으로 인센티브를 주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냐, 뭐 이런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뭐 여러 번 나왔습니다만은 저기 신탁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강조를 드리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에 이 신탁에 관련돼서는 논의가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아직 법 개정이 안 되는 바람에 이게 잘 안 되고 있는데, 아까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일본이 이 고령화 시기에 신탁이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사실 이 신탁은 굉장히 유연하게 고령층을 도와줄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에 신탁과 관련된 제도 개선이 빨리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관련해서 세대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고령층이 또 편리하게 금융 서비스와 비금융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런 자리를 만들어줘야 되겠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발표 감사드립니다. 좌장님과 토론자분들께서는 연단으로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는 진행을 신인석 중앙대학교 교수님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소개받은 신인석입니다. 오늘 이 중요하고 큰 행사를 개최해 주신 금융연구원 이학영 원장님께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후원해 주신 금융위원회 또 참석해 주셔서 또 좋은 말씀해 주신 김서영 부위원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좋은 주제이긴 한데 또 좋은 발표 많이 들었는데, 제가 갖고 있는 지금 제약은 12시까지 저희 패널 토론을 끝내야 된다는, 저희 다 뭐 가볍게 얘기하면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거기 때문에 간헐적 점심 시간을 저희가 침해하지는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지금 11시 30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30분밖에 남지 않은 게 되고, 토론하실 분들은 지금 6분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일단 5분을 제약으로 드리는데 뭐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제가 시간 제약도 있기 때문에 현직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 오른쪽으로는 지금 강영수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장 와 계시고요. 그 옆에 김인호 생명보협회 상무 계시고, 제 왼쪽으로 박창욱 은행연합회 상무님, 그 다음에 그 옆에 손준범 우리금융연구소 실장님, 그 옆에 임광규 우리금융 죄송합니다. 제가 예 앞에 이 현말을 보고 말씀하다가 그래서 잘 안 보여서 한국은행의 금융안전국의 안정종합 팀장님 오셨고, 마지막에 정규철 KDI 전망 실장님이십니다. 바로 시작을 할 텐데, 통상 우리 당국에서는 마지막에 하시니까 저희가 뭐 가나다 순으로 또는 안전 순으로 이렇게 하게 되는데, 강영수 과장님은 마지막에
오늘 뭐 특별히 규제 관련된 얘기가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렇게 되면은 이제 첫 번째로 우리 김인호 상무께 제가 마이크를 드리고 그 다음에는 박창욱 상무님 그리고 앉으신 순서대로 이렇게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그럼 김 상무님, 자 5분. 예, 네. 생보협회 기획관리본부장 맡고 있는 김인호입니다. 어쩌다 첫 번째 토론을 하게 됐습니다. 먼저 이게 귀중한 자리에 초청해 주신 금융연구원장님하고 김소영 부위원장님께 깊이 감사드리겠습니다. 앞서 그 두 분 발표자분들께서 어떤 금융산업의 역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시고 특히 보험산업의 역할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몇 가지 관련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인구 구조의 변화의 속도가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이 가장 빠른 나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고민할 부분은 이러한 속도를 최대한 늦추고 또 한편으로는 이 변화된 인구 구조에 대비해서 금융산업이 과연 사회 안전망으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생보업계에도 상당 부분 이런 그 저출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금 상품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어린이 보험은 좀 전통적으로 아이들이 성장 과정에서 발생하는 질병이라든지 상해에 관한 의료비를 이제 보장하는 상품이었는데 최근에는 여기에 한 발 더 나가서 임신이나 출산 이러한 그 질환 관련 질환이나 저체중아 육아 지원 보장 이런 선천성 질환까지 그 보장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좀 한 가지 제안을 드리자면 출산이라든지 육아 이런 교육에 대한 부담이 저출산 원인의 가장 중요한 원인을 차지하고 있는데 어린이 보험 가입이라든지 유지에 대해서 좀 정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진다면은 자녀의 의료비용 부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로 그 출생아 수는 급감함에도 불구하고 19세 이하의 미성년 인구의 의료비는 2012년 5조 6천억에서 22년 8조 2천억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변화하는 인구 구조에 대비해서 우리 보험산업, 금융산업이 사회 안전망으로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증가하는 그 고령층 인구에 대비해서 많은 서비스를 좀 제공을 해야 되는데 그 서비스 공급하는 여건이 충분치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두 분 발제자께서 말씀을 중복으로 해주셨는데 요양 서비스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에 지금 요양 시설이 굉장히 많습니다. 6천 개 이상의 요양 시설이 있는데 정작 그 수도권 필요한 서울이나 수도권에는 그 수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또한 저희가 그 64년생부터 제2차 베이비 부머의 은퇴 시기가 현재 도래하고 있습니다. 그 은퇴 시기가 도래하는 베이비 부머의 특징은 과거에 비해서 상당한 경제력이라든지 구매력을 갖고 있다는 거죠. 대신해서 그들이 원하는 어떤 요양 서비스의 공급은 굉장히 부족합니다. 수는 많지만 적정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산층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러한 공급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 생보업계도 상당수의 회사들이 이미 요양 서비스 산업에 진출하고 있거나 또는 진출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진입 장벽 자체가 굉장히 높습니다. 앞서 발표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요양시설, 요양산업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토지를 소유를 해야 되는데 토지를 소유하고자 하고는 특히 그 수도권에는 토지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토지가 없는 게 아니라 저희가 그 토지를 갖다가 구입을 하려면은 200베드의 요양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약 5, 600억의 자본이 투하가 됩니다. 5, 600억의 자본이 있다고 하더라도 또 서울이나 수도권에는 그만한 토지를 공급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임차 허용을 통해 가지고 좀 공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그 상품 개발 측면에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제 노후 대비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연금하고 노후 의료비를 위한 상품인데, 연금 상품과 관련해서는 저희 나라에 이제 퇴직연금 제도하고 개인연금 제도가 있습니다. 근데 퇴직연금 제도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연금으로 수령을 해서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 그 기능임에도 불구하고 90% 이상이 일시금으로 수령을 합니다. 이를 좀 만회하기 위해서는 세제 측면에서 좀 지원이 필요한데, 퇴직연금에 대한 소득세를 10년 이상 또는 종신으로 받을 때는 좀 더 세제 혜택을 확대하거나 아예 비과세로 하는 방안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노후 의료비와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 그 보험업계의 보장성 보험에 대해서는 연간 100만 원 세액 공제 혜택을 현재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말씀드리자면 이 100만 원의 세액 공제 금액은 2002년 세법 개정 시에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늘어난 이후 24년까지 한 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00만 원 중에서 75만 원 정도는 자동차 보험이 다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작 세액 공제에 필요한 그런 세제 혜택은 좀 유명무실하지 않나. 따라서 20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다시 한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깊이 한번 검토를 하고, 물론 정부의 세수 부족이라든지 재정 측면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의 세수 부족과 장기적으로 노후 의료비 증가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비교 양정했을 때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 다시 한번 좀 검토를 해서 노후 의료비 지원을 위한 세제 측면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5분밖에 안 주셨기 때문에 끝으로 해외 진출을 통한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나라 같은 경우에는 상당 부분 국내 영업을 통해서 국내 판매를 통해 가지고 보험 산업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차지하는 그 비중이 약 3%에 지나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에 알리안츠라든지 악사라든지 해외 같은 경우에는, 해외 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70%, 60% 이상이 해외에서 그 MS를 갖다가 차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에는 사실은 우리 금융위에서 여러 가지 그 정책적 지원을 지금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 가장 그 보험사, 특히 이제 금융회사들이 해외에서 영업을 하기 위해서, 산업을 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거는 현지화입니다. 현지화는 그 나라의 규제라든지 또 그 나라의 또 어떤 시장 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각 사가 현지에서 풀어가야 할 문제이기도 하지만, 우리 금융당국에서 현지 금융당국과의 네트워킹을 통해 가지고 풀어줄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태까지 많은 지원을 해주셨지만 향후에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을 해주시면은 우리 보험사뿐만 아니라 다른 타 금융권에서도 해외 진출을 위한 교부도 마련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저는 간략하게 이렇게 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3, 4분 더 쓰셨는데 제안이 아주 구체적이고 말씀이 논평이 기승전결이 맞았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박창욱 상무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언론연합회 박창욱 상무입니다. 발표 전임 의견에 일단 잘 들었고요. 의견에 깊이 공감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저는 이 저출산 고령화 관련해서 은행권 영향과 그다음에 은행들이 좀 하고 있는 내용, 또 이런 걸 극복하기 위해서 은행들이 그거에 대한 몇 가지 제언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영향도 좀 준비를 했었는데 시간 관계상 간단히 좀 말씀드리면, 이 저출산에 따른 어떤 청년층이 이게 감소하다 보니까 가장 심각한 게 이제 지방은행의 어떤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지방은행에서는 어쩔 수 없이 영내외의 어떤 고령층의 영업을 집중하고, 또 어쩌면 경쟁자가 될 수 있는 어떤 다른 빅테크 기업과 협업을 해가지고 전국 단위의 청년층을 접근하고자 시도하는 많은 노력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지역 기반 은행의 해당 지역의 이제 양질의 일자리를
공급하는 중요한 이게 그 은행들이 그 지역 기반 은행이 주체잖아요. 그래서 이 역내 자금 선순환이라든지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이 정부에서도 이게 정책적 지원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은행들이 그 저출산 고령화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노력과 좀 몇 가지 제언을 한번 드려보고 싶은데요. 은행들은 이제 저출산 완화를 위해서 이미 다양한 어떤 상품을 마련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뭐 시중은행에서는 패밀리 상생적금이라는 이름으로 결혼, 임신, 출산, 다자녀에게 이제 최고금리 9%에 대한 어떤 적금 상품을 한시 판매하고 있고, 대출 상품도 2자녀 또는 3자녀 이상의 경우 대출 금리를 인하해 주는 걸 많은 은행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출산 관련해서 여순신 상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정부에서 다양한 인센티브를 준다면 더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인데, 그러니까 인센티브는 대개 이제 세금이 들어가면 좋기는 하겠는데 이제 세금이 들어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세제 혜택이 좀 어렵다면 저출산 상품에 대해서 어떤 사회공헌 실적을 좀 인정하거나 예대율을 비롯한 각종 금융감독 시에 인센티브를 좀 주는 방법도 한번 고려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좀 제안을 한번 드리고요. 고령화 관련해서 이제 좀 말씀드리면, 고령화의 어떤 대응의 핵심은 저는 안정적인 어떤 노후자금 마련과 상속 준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순신 지금 은행에서 여순신 상품보다는 아까 서 박사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신탁 제도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는데요. 고령화 대응을 위한 대표적인 신탁 서비스는 유언 대용 신탁을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이게 유언 대용 신탁은 잠깐 말씀드리면 생전에 미리 이제 재산을 은행에 신탁하되 본인이 살아있을 때는 원하는 대로 이제 재산을 쓰고 사망 시에는 지정한 수익자에게 신탁 재산을 원하는 방식대로 분배되거나 활용될 수 있는 미리 정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게 금융기관이 개입함으로 유언장보다는 더 안정적이고 구체적으로 재산 관리를 할 수 있어요. 여러 분쟁을 막을 수 있다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예를 들어서 고령의 부모 밑에 장애가 있는 자식이 있다고 했을 때 유언장만으로는 안심하기 어려우므로 유언대용 신탁을 활용해가지고 은행이 재산을 관리해주고 필요할 때 생활비라든지 간병비 같은 걸 지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장점으로 유언대용 신탁은 최근 인기를 걸어가지고 3월말 기준으로 4대 은행 기준으로 잔액이 한 3.3조 원 정도 되는데 이게 한 1년 만에 1조 원 정도가 늘어난 수치입니다. 그리고 또 신탁제도에 대해서 다양한 규제가 있는데 이제 신탁제도 활성화를 위해서 아까 서 박사님 발표도 있었지만은 수탁 가능한 재산이 금전이나 증권, 부동산으로 제한되어 있어가지고 고령층 자산인 핵심인 보험금, 청구금 같은 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 이런 부분, 그다음에 가업 승계를 위해서 중소기업의 주식을 신탁하면 의결권 행사에 또 제약이 있어가지고 가업 승계에 좀 활용하기에 어려운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22년도에 이제 정부에서 금융위원회에서 신탁제도 활성화를 이렇게 발표하고 지금 준비를 중에 있는데 이게 이제 개선이 되면은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은행들이 이제 이거 외에도 뭐 어떤 어린이집 건립 및 돌봄이라든지 교육시설 확충에 대해 사회공헌 활동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활동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저출산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이제 우리는 좀 일본 사례를 좀 참고해가지고 요 부분을 한번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아까 서 박사님 발표도 있었지만은 일본은 저출산 고령화를 위해서 지방 소멸을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여러 비금융 서비스를 지금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시골 지역의 어떤 특산품 판매 상사를 자회사로 운영하고 관광 서비스도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사나 가사 대행, 그다음 집수리 등 생활 서비스를 공급자에게 연결해 주는 서비스, 그다음에 은행 지점 검문에서 난치병 아동 숙박 시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를 어떤 직접적인 저출산 고령화 대책과는 좀 거리가 있어 보일지 몰라도 고령층이 많이 거주하는 어떤 지역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고 또 역내 젊은 층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고 또 보육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은행들한테 수요 조사는 해보진 않았지만은 요 은행이 직접 돌봄이나 교육 사업을 좀 수행할 수 있다고 하면 이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소외 낙후 지역에 이제 은행에 또 폐쇄 점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폐쇄 점포 등을 활용해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한다면은 시골에서 아이 울음소리가 좀 들리도록 하는데 보탬이 될 거고, 은행이 이제 양로나 요양시설을 제공하고 소외 지역에서 어떤 서점이라든지 카페 같은 걸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면은 지역사회의 고령층의 어떤 지역사회 고령층 생활 여건을 개선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요 금융과 비금융 서비스를 조금 연계해가지고 요 저출산 고령화 부분을 집중적으로 좀 활용한다면은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고 이상으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맨 처음에 지방은행 문제 말씀하셨고 마지막에 마무리도 일본의 그 지방금융기관들 사례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많이 공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옆에 그 손준범 우리금융연구소 실장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금융연구소의 손준범 실장입니다. 먼저 서정호 박사님과 박중호 파트너님의 인사이트 개편 발표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저희 연구소에서 마침 최근에 세부적으로 일본 고령화 관련해서 연구한 내용이 있어서 저희 장표를 좀 보면서 5분 안에 좀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일본의 인구구조 변화와 대응 현황입니다. 일본은 이미 2007년에 초고령 사회에 진입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2025년이기 때문에 상당히 늦게 하지만 좀 급하게 진행되는 상황이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베이비붐 세대 은퇴가 2007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와 금융회사는 일찍이 대응책을 준비해 왔습니다. 먼저 금융청 같은 경우는 2018년에 고령화 금융 서비스 방향성을 발표를 했고 현역부터 퇴직 이후까지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해서 규제를 꾸준히 완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회사도 이제 고령 고객 요구에 부응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또 내부 인프라를 재정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는 프레임은 이제 하단에 이제 그림을 보시면 좀 이해하시기가 쉬우실 텐데요. 먼저 상품과 서비스 측면에서는 생애 주기 단계별로 고령화 대비 자산 형성, 그다음에 고령화의 웰 리빙, 고령화의 웰 다잉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먼저 고령화 대비 자산 형성 같은 경우는 어떤 자산을 형성하는 단계죠. 그래서 일본판 ISA인 니사, 그리고 일본판 퇴직연금인 이데코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건강한 고령자를 위한 웰 리빙 단계에서는 주택연금이라든지 세일즈 앤 리즈백, 요양금융 이런 부분들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몸이 불편해지시거나 또 부의 이전을 원하는 그런 분들에게는 이제 웰 다잉 해가지고 상속 증여 신탁이라든지 가업 승계 이런 쪽의 상품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 외에 이제 내부 인프라 같은 경우도 이제 온오프라인 채널이라든지 내부 인프라 개선하는 부분, 그다음에 HR 기업 문화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준비하고 있는 부분이 있었고 저는 오늘 이제 고령화의 웰 다잉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간단히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신탁 시장 현황과 이제 상속 증여 신탁의 성장 배경인데요. 일본의 신탁 시장 규모는 아까 서 박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1,580조 엔이고 GDP의 267%입니다. 한국에 비해서 굉장히 좀 크다고 볼 수 있고요. 시장 구조는 이제 3대 신탁은행 MUFG, SMBC, 미즈호가 신탁은행을 가지고 있고 또 2대 재신탁은행이 있습니다. 그래서 2대 대신탁은행의 지분을 보유하고 이렇게 재위탁하는 체계를 가지고 있고요. 신탁의 종류 같은 경우는 이제 상속 증여 신탁이 포함된 포괄 신탁, 하단 왼편 그래프에서 빨간색인데요.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종합재산 신탁입니다. 이런 부분이 이제 시장을 상당히 견인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속 증여 신탁이 이렇게 좀 발전을 예를 들어서 거의 제가 보기엔 한 20배 정도 더 크다고 보여지는데요. 발전된 건 세 가지 이유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먼저 고령층 자산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령화로 이제 세대 간 부의 이전 수요가 급증하면서 고령층 자산이 증대하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일본이 2015년에 상속세 공제한도를 축소하면서 상속세를 강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또 큰 영향을 주고 있고 세 번째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꾸준히 제도 개편을 하면서 일단 고령화를 방지하고 일본 정부는 내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서 상속 증여가 신탁을 통해서 활성화되도록 제도를 개편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재신탁을 허용하고 있다든지 아니면은 수탁 가능 재산의 범위 제한을 폐지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증여를 할 때 비과세 혜택을 준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그러면 금융회사에서 좀 어떤 상품과 서비스를 좀 제공하고 있는지는 아까 말씀하셔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종류별로 보면은 일단 사후에 상속을 하는 상품, 그 다음에 생전에 증여를 하는 상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언 대용 신탁 아까 박 상무님께서 말씀을 주셨듯이 이제 그런 상품이 있고 유언 신탁은 이제 유언장을 단순히 이제 좀 작성하거나 보관하는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유산 정리 서비스는 이제 상속 받은 분들이 이제 유산을 이렇게 정리할 때 도움을 주는 서비스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교육과 결혼 육아에 관련해서는 은행을 통해서 신탁을 통해서 증여를 하면 비과세 혜택을 주는 그런 상품들이 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시간상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 유언 대용 신탁의 특징이 있습니다. 관리 수수료가 일본으로 치면 이제 30만 엔 정도 발생을 하는데 이게 계약 과정에서 절감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일본 신탁은행이 수탁자금을 합동 운용, 그러니까 약간 펀드 같이 합동 운용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에 따른 어떤 관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또 어떤 운용을 하면서 초과 수익이 발생하면 운용 보수가 있기 때문에 고객의 수수료를 깎아줄 수 있는 뭐 그런 구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나라도 좀 참고하면 좋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다음은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었는지 이제 간단히 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 국내 신탁 수탁권은 좀 굉장히 이제 1,311조 원으로 일본에 비해서는 좀 적은 부분이고요. 어떤 상품의 구성도 상당히 어떤 특정 금전이라든지 부동산 신탁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서 조금 한정적이다. 그래서 뭐 아쉽게도 상대적으로 좀 부진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상속 신탁이 발달하지 않은 요인은 한 3가지로 보고 있는데 과거 대비 낮은 고령화 단계, 과거의 낮은 고령화 단계, 그다음에 부동산 중심의 가계자산 구성, 그다음에 이제 규제 정도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아시다시피 이제 국내 베이비 부머는 일본 단가이 세대에 대비해서 젊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상속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좀 크지 않았던 것이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제 규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상무님도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제 그 아래 그 하단 테이블을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제 저는 지금은 초기 단계지만 그 향후에 시장이 성장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그동안 계속 말씀해 주셨던 이제 고령화 진행 상황. 일단 일본 사례를 참고하면 이제 한국도 내년에 초고령 사회가 진입하고 그러면 이제 2030년 정도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런 상속이 사회 문제로 부상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아까 말씀 주셨듯이 이제 금융상품 금융회사에서 많이 출시를 하고 있고 또 제도 개선도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계셔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마무리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한국도 이제 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어서 그 인구 구조와 관련한 정책 그리고 금융회사 차원의 대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뭐 오늘 그 세미나도 그런 거의 일환이라고 보여지고요. 근데 일본의 경우는 한국보다 20년이나 앞서서 초고령화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고민하고 준비가 좀 선행되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요. 어떤 정부 정책 방향 그리고 또 금융회사 대응 방안을 큰 그림도 그렇지만 상당히 세부적으로 좀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국내에서도 이제 향후 5년을 전후해서 고령화 이슈를 정말 이제 본격적으로 현실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정부 그리고 또 금융회사가 합심을 해서 첫 번째 큰 그림에서 대응 방향 그뿐만 아니라 이제 세부적인 실행안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또 추진한다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냥 2가지 정도 말씀드리면 먼저 이제 고령층 고객이 신뢰할 수 있고 또 온오프라인 측면에서 접근이 좀 용이한 부분이 있죠. 이게 금융회사가 보유한 온오프라인 특히 영업점 채널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적극 활용해서 어떤 고령화 대비의 필요성에 대해서 먼저 국민에게 인식을 좀 확산시키는 지금 잘 모르시고 있기 때문에 확산시키는 게 좀 중요하다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로 이제 그런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금융뿐만 아니라 비금융 상품이 좀 잘 이렇게 융합될 수 있게 서비스를 국민에게 특히 선제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아울러서 그 말씀드린 해외 사례 등을 참고해서 리스크는 당연히 고려하되 고객 혜택을 좀 늘리는 관점에서 어떤 그 규제 같은 경우도 좀 전향적으로 완화하시면 어떨까 이런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예. 그 다음부터는 토론하러 오셔서 발표하시면 안 됩니다. 제 농담이었고 아주 이미 좋은 연구가 많이 진행됐다는 걸 저희가 좀 알 수가 있었고 또 다 전달해 주신 거죠 이쪽에도. 네. 저희가 일부러 이렇게 구성한 건 아닌데 지금 토론하신 세 분은 각 업권을 대표하시는 그러면서 또 사업 모형 관련된 환경 변화에 대응해서 각 금융업권들이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하는 사업 모델 측면에서 아무래도 얘기를 하셔야 됐던 것 같아요. 이제 나머지 두 분 임광규 우리 한국은행 팀장님하고 정규철 KDI 박사님은 아무래도 좀 거시적인 측면에서 말씀하시게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약간의 관점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토론을 보시면 또 어떨까 싶습니다. 임광규 팀장님 부탁합니다. 네, 한국은행 금융안정국 그 안정총괄팀장입니다. 먼저 초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선 그 앞선 발표 내용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저출산 문제와 관련된 고령화 진전에 따른 대응 아이디어하고 인구 변화 영향을 새로운 시각에서 잘 설명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에 덧붙여서 그 고령화 진전에 따른 부분의 변화가 금융안정 측면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이에 대한 대응과 관련해서 저희 한국은행이 관심을 갖고 있는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금융 소비자의 수요 변화 부분인데 앞서 금융연구원에서 발표했듯이 그 생애 주기별로 가계 자산을 보면 중장년층 시기에 적극적인 투자 수요가 확대되고
그 고령층일수록 안전자산 선호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이제 이러한 가계의 그 자산의 그리고 투자의 특성을 염두에 두고 금융제도 인프라를 조성할 필요가 있는데, 우선적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바는 그 주택연금 등 비금융자산을 유동화하는 상품이 공급되어 그 고령층이 소득을 안정화하면서 적극적으로 소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여기서 그 영모기지도 가계부채 증가 요인이므로 적절한 부채 관리가 전제되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그 고령층 투자 측면에서 그 리츠 활성화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가계가 과도한 차입을 통해 부동산을 직접 소유하기보다는 주택 임대 등 리츠 투자를 통해 부동산 운영을 기초로 한 배당 수익을 얻게 된다면 고령층의 안정적인 소득 흐름에 도움이 되고 이들 가계의 유동성 문제도 완화될 수 있다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리츠 활용도가 높아질 경우 특히 주택 구입 연령층인 청년층의 그 차입에 의한 그 주택 의존도도 낮출 수 있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리스크 요인에 대해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융 안정 측면에서 인구 고령화의 한 단면이 자영업자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령 인구가 많아지게 되면 은퇴 이후 생계 유지를 위한 창업 등이 늘어나게 되고 개인사업자 대출이라는 형태로 고령층에서 비주택을 담보로 하는 차입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2024년 1분기 말 현재 개인사업자 대출 중에 비주택 담보대출 비중이 62%에 달하고 있습니다. 반면 주택담보대출은 14%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이들 개인사업자의 주된 담보 대상이 영업활동의 기초가 되는 상가 등 상업용 부동산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업 대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 저희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제2차 베이비 부모, 다시 말해서 1964년에서 74년생이 약 954만 명에 이르고 있는데 이들이 향후 11년에 걸쳐서 법정 은퇴 연령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러한 은퇴 계층이 적절한 일자리를 찾지 못한다면 자영업자 수가 계속 늘어날 것이고 지금의 가영업자가 직면하고 있는 상황을 답습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을 갖고 지속적인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저출산 고령화와 관련해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인구 변화와 관련된 여러 움직임이 있습니다. 저희 한국은행도 의미 있는 대응책에 연결될 수 있도록 관련 연구를 지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정규철 박사님. 네, KDI 정규철입니다. 토론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인구 구조가 변하면 이제 크게 거시경제 환경이 두 가지를 볼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 저성장 국면에 진입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저성장 극복하기 위해서 경제 구조 개혁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질 것이고 또 이런 저성장 국면에서는 복지 수요에 대한 증대가 더 이루어질 것입니다. 또 하나는 앞서 발표에서 나왔듯이 중립금리가 하락하게 됩니다. 중립금리가 하락하게 되면 저물가에 대한 대응 여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고물가 시대가 올 것이다, 저물가 시대가 올 것이다 이런 논의가 있겠습니다만 고물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금리를 인상함으로써 대응할 수 있겠습니다만 저물가에 대해서는 금리를 인하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앞으로 추세적으로 금리가 하락하는 상황에서는 이 여력이 더 축소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책을 하다 보면 다양한 그 요인이나 그 영향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인데요. 물가가 낮아지더라도 금리를 내리면 되겠습니다만 그것이 가계부채를 늘린다든지 또 자산 가격을 올린다든지 이런 걱정을 하게 되면서 금리를 내리지 못한다면 그 저물가가 더 심각해질 수 있을 것이고요. 금융 건전성 특히 최근에는 LTV, DSR 이런 논의가 많습니다. 이런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는 정책들이 또 한편으로는 취약계층에 또 부담이 될 수 있겠습니다. 소상공인이라든지 이런 상충 관계를 또 많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고요. 또 한편에서는 금리가 너무 낮으면 또 혹시 구조개혁이 또 지연되는 것은 아닌가, 기업 구조조정이 지연될 수 있지 않은가 이런 다양한 그 논의가 있습니다.
이런 뭐 다양한 정책 수단 그리고 다양한 정책 목표가 있을 때 하나의 정책으로 너무 많은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예컨대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금융 건전성 관련 그 규제는 사실 뭐 금융 그 거시 건전성을 위해서는 잘 작동하겠습니다만 그것으로 뭐 취약계층을 보호한다든지 또 심지어 뭐 저출산에 대응해서 뭐 관련 그 당사자들에 대한 그 건전성 규제를 완화해 준다든지 이것을 한꺼번에 다 뭐 해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또 잘 알려져 있듯이 또 많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또 그에 많은 수단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각 수단들은 그 수단이 그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그런 수단을 사용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뭐 좀 복잡한 얘기를 좀 도식화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물가 안정을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정책은 아마 통화 정책이 될 것이기 때문에 통화 정책은 물가 안정을 위해서 좀 집중하면 될 것이고 금융 안정을 달성하는 데는 또 가장 효과적인 정책이 거시 건전성 정책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그 한국은행 그 법을 보면 통화 정책이 물가 안정과 금융 안정을 그 동시에 달성하게 되면서 또 하나를 놓치게 되는 앞서 말씀드렸던 그 저물가에 대한 대응 여력을 좀 떨어뜨리게 만드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단순한 대응뿐만 아니라 이런 그 법이나 제도에 대한 개혁도 우리가 또 함께 그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통화 정책이나 거시 건전성 정책도 마찬가지인데 뭐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데는 그렇게 효과적인 정책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복지 재정 정책이 훨씬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이런 그 좀 분담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그 뭐 기업 구조 조정과 관련해서는 한 경제에서 그 자원 배분은 주로 이제 금융시장을 통해서 많이 뭐 이루어집니다만 뭐 현재는 뭐 정부의 영향력도 뭐 충분히 그 큰 상황으로 이제 진행되고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그 시장에서 좀 자율적으로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뭐 경제 주체들이 뭐 각자의 뭐 경영이나 뭐 투자에 대해서는 뭐 기업 또는 금융기관이 뭐 스스로 책임지는 그런 규율을 이제 확립하고 뭐 정부에서는 거시 건전성 위험, 뭐 금융 시스템 위험이 아닌 상황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그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좀 더 조정될 수 있는 그 환경을 마련하는데 좀 집중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임광규 실장님 말씀이나 방금 정규철 박사님 말씀은 아무래도 이게 저희가 세상에 이렇게 큰 일이 벌어지고 있다 하면은 여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라는 얘기를 하다 보면은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그리고 그 정책 당국이 할 수 있는 것 없는 것 특히 그 관점을 놓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원론적이면서도 또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둬야 될 제약 조건에 대한 잘 짚어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마지막 토론자 우리 강경수 과장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네,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장입니다. 여러 말씀들이 계셨고요. 결국 인구 문제가 결국 금융 부분에서 볼 때 결국 저출생 그다음에 이제 고령화라는 부분일 거고 저출생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분들이 고민일 것 같습니다. 이제 언제 결혼해서 언제 아이 낳고 언제 집 마련해서 이제 살아갈 것인가. 그다음에 나이가 드신 분들은 이제 그 현재 있는 돈을 갖고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의 금융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는 이제 부동산이란 부분에 어떻게 부의 축적 수단이었고 그걸 갖고서 부의 활용의 수단이었고 부의 이전의 수단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인구 문제와 관련해서 뭐 부동산 부분으로 이제 전부 이 부분을 커버할 수는 없는 것이고 결국 금융의 역할이 강조해야 되는 것이고요. 말씀드렸듯이 금융이 이제 부를 증식시키고 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며 부를 어떻게 이전할 것인가와 관련해서 여기 많은 분들이 이제 보험 그다음에 이제 은행 쪽에서 나와주셨는데요. 결국 이 부분에 대해서 신탁을 말씀하셨고 보험을 말씀하셨고 아마 자본시장 쪽에서 오셨으면 ISA라든지 이제 IRP 같은 연금까지 다 이제 얘기가 나왔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러한 부분 자체는 이제
결국 금융의 여러 가지 상품을 갖고서 부를 증식시키고 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많은 얘기가 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에서는 계속 검토를 하고 있고요. 충분하게 이러한 부분이 잘 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와 더불어서 아까 이제 주제 발표도 있었고 여러 부분들이 말씀하신 부분이 결국 빅블러 현상 속에서 뭐 비금융 분야에서 금융 분야로의 진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위와 마찬가지로 결국 금융 부분에서의 비금융 부분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도 같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이제 저출생 고령화사에서 수많은 서비스가 필요하고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금융의 비금융 역할 부분도 앞으로 계속 논의 과정을 거치면서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고요. 이 부분에서 은행연합회에서는 이제 지방의 사회에서의 그 지방 소멸에 대응해서 특히 더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계속해야 될 거고요. 이런 어떤 마이크로 접근과 이제 더불어서 한국은행과 이제 KDI에서 결국 이제 인구 관련해 가지고 이제 거시적으로 보게 되면은 뭐 가계부채라든지 자영업자 이슈 그다음에 부동산 가격 이런 부분이 결국 금리 경로라든지 성장률 경로 이제 물가 경로를 통해 가지고 다양한 리스크 요인으로 이제 작용하게 되는 과정이 있을 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금융이 혼자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한국은행과 뭐 기재부 등 그때 관계기관 전부 합쳐 가지고 철저히 대응해 나가는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희가 통상 발표자께 답변 기회를 드리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은 사실 답변할 그런 성격은 아닌 것 같아요. 넘어가 될까요? 두 분 혹시 덧붙이실 게 있으세요? 예, 없으면 그리고 또 통상 마지막에 이 오디언 저기 계신 분들한테 질문을 받는데 오늘 이 첫 세션이고 오후에도 있습니다. 그 마지막에 아마 또 그래서 청중분들한테 질문 받을 기회가 있을 것 같아서 양해해 주시면 그것도 생략하도록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오늘 그럼 발표해 주신 두 분 그리고 토론에 참여해 주신 6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첫 번째 세션 이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점심 식사를 하신 후 두 번째 세션은 1시 40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